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딥다이브 중동 김종학 기자입니다. 저희 구독 많이 해주고 계시죠? 오늘 이 자료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저도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찾아보게 된 건 또 처음이고, 여러분들에게 흥미가 있을 만한 얘기들을 좀 모았으니까 같이 보시죠. 오늘 시작할 얘기는 사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사진 하나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에 레알 마드리드 구단과 이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무려 4대 0으로 멀티골을 넣으면서 지금 포효하고 있는 실바 선수 사진인데, 이 구단의 소유주 하면은 딱 떠오르는 분들 벌써 팬들은 알고 계시겠죠. 굉장한 그룹 팀이 되면서 지금 이제 뭐 정규리그나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트리플 크라운까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 중동 얘기를 이 힌트 하나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혹시 안 보셨으면 검색해 보세요. 제 기사로도 있으니까 제 이야기 듣는 것보다 읽는 게 편한 좀 어르신 분들은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보시면 이거 아시죠? 지난달 뉴스인데 지금 수단에서 어마어마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째 내전이 일어나면서 무려 600명 넘게 숨지고 3,700명 이상이 지금 부상당한 상태로 계속해서 외신들을 통해서 현지 소식이 정해지고 있죠. 이게 터키 군용기인데, 군용기도 탈출하는 걸 돕다가 이렇게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도심은 거의 폐허 상태고 이렇게 난민들이 탈출하는 행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박이 이제 수단을 탈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은 배인데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위험해진 수단에서 우리 교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작전이 지난달에 벌어져 소개가 됐죠. 바로 작전명 프라미스. 이 작전에서 우리 교민들이 이제 탈출하는 지점까지 수단 항만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지도로 보면 이 카르툼에서 포트 수단까지 거의 1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켜주면서 안전하게 경로를 만들어준 도움을 준 나라가 있어요. 바로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100년, 200년 가야 한다. 이 선대에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만들었던, 아랍에미리트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했던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그리고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지난해 작고한 지난 국왕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과 굉장히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었고, 그리고 이번 탈출 작전 과정에서도 당신네 국민이 우리 국민이다. 이 칼둔 무바라크 이제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 외교장관에게 보낼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또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아랍에미리트의 바카라라고 불리는 원전을 지금 수출을 하고, 또 드라마에서도 소재가 되기도 했었던 아크 부대,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특수부대 전단이 UAE 군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과 가까워 보이는 나라 같지만 실상은 더 복잡합니다. 조금 들여다볼까요? 보면 이제 지난해 이제 만들어진 협의체인데, 미국과 이스라엘, 인도와 함께 I2U2라는 이 안보 경제 협력 협의체를 함께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견제하고 또 서방하고 견제를 받고 있는,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돕기도 하고, 또 그리고 중국의 인프라를 후원을 하면서 이 서방과 대립 관계에 있는 시장들에 묘하게 또 진입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중동 부자의 대명사인 만술의 고향이자 첨단 건축물들의 경연장, 그리고 이 태생부터 정말 실리주의 외교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나라 아랍에미리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하면 보통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정중앙 사우디아라비아고, 그 오른쪽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이런 호미곶처럼 올라와 있는 자리에 위치한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 땅 전체는 아니고 이 완전 뾰족한 끝은 오만이라고 해서, 이 나라 때문에 또 분쟁이 이 아래쪽에 오만이랑 같이 엮여 있어서 또 분쟁이 또 연일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는 자세히 보면 아부다비라고 하는 제일 큰 토호국과, 그리고 두바이, 샤르자, 아지만, 알콰인, 라스 알 카이마, 그리고 후자이라 등 7개 토호국이 모여서 1971년부터 72년 사이에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본래 71년에 6개 나라를 출범했다가 72년에 한 나라가 더 이제 합류하면서 이 소국들이 뭉쳐서 지금의 나라 형태를 잡게 된 건데요. 본래는 이 바니 야스라고 하는 부족이 굉장히 옛날부터 어업이나 진주 채취로 소규모 교역을 하는 게 전부였던 나라인데, 이런 단순한 어업에 의존하던 아주 그냥 그런 소국이었던 나라가 1958년 다른 중동국들이 마치 그렇듯이
다스섬 인근의 더반에서 석유를 발견하면서 또 완전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1966년에 두바이 앞 해상에서도 유전이 터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북극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른 산유국들이 이제 1930년대나 50년대쯤에 이제 사우디나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성장한 것보다는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71년에 통합국가가 출범한 뒤로부터 굉장한 속도로 발전을 하게 돼요. 90년대는 물론이고 2000년대 들어서도 2001년과 이 그래프 보시면 약간 꺾일 무렵이 2014년까지 해서 이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무려 4배씩 성장하는 고성장을 이어온 나라이고요. 그리고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약간 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정말 이런 나라가 어떻게 태어났나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여주다가 지금 완만하게 성장하는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1인당 GDP로 조금 더 쪼개보자면 우리나라가 34,000, 35,000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랍에미리트 평균으로 봤을 때 43,000달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를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예측치로 보면 이제 5만 달러를 다시 넘어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아부다비라고 하는 제일 큰 이 UAE의 제일 큰 부국 하나로 좁혀보자면 인구가 사실 얼마 안 되고 한 300만 밖에 안 되는데 1인당 기준으로 9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굉장한 부자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하면은 많이 두바이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핵심 국가는 아부다비입니다. 이 핵심 수도이자 아부다비 이제 왕실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이 대통령을 맡고 있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가문의 재산이 영국 더 타임스 보도로 한 395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부자로 생각하는 만수르가 앞서 얘기 드렸던 이제 맨시티 정말 이제 세계를 제패하기에 눈앞을 둔 그런 구단을 비롯해서 이 시티 풋볼 그룹이라고 해서 이 풋볼 산하에 미국 그리고 이 중국이나 인도, 호주 여러 지역에 걸쳐 이 클럽을 보유한 13개 클럽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미레이트 항공을 비롯해서 세계 최대 항공사 그룹을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라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산업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산유량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이라크보다는 적은 5위권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런 적은 산유량으로도 아주 빠르게 성장을 보이면서 지금 이제 아라비아 반도 내에서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맹주 역할을 해왔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의 견줄 수 있을 만한 원유를 빼고도 다른 경제, 산업 구조 면에서는 이제 선진국에 되지 않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통치자로 올라설 예정인 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아랍에미리트를 경쟁 상대로 의식하게 된 건 석유는 확실히 아니야. 아부다비도 물론 굉장히 큰 나라지만 그와 다르게 다른 형태의 경제를 추구해온 두바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 하면 석유 부국의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두바이에선 석유가 나지 않는 거 알고 계세요? 두바이는 이 오일로 먹고 사는 그런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보면 탐 크루즈가 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이 부르즈 칼리파 그리고 팜 주메이라라고 하는 인공섬 이런 인공섬들이 또 여러 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면서 인공위성까지 써올린 그런 이 두바이의 최대 강점은 원유 생산도 아니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이들 찾아가는 관광도 아니고 실제로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은 교역입니다. 이 지도를 다시 보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위치해 있잖아요. 이 끝에 보면 이란과 물론 굉장히 견제를 받고는 있지만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원유들은 무조건 이 바다를 지나가야 되고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륙으로 통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푸자이라 토호국이 도와서 여기에 이제 원유 생산 터미널이 있거든요. 이 터미널을 통해서 이 아래쪽 아라비아를 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하게 된 그런 경로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흔히 보면 이제 저희도 경제방송이나 뉴스에서 소개를 해드릴 때 두바이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두바이유를 주로 수입하는 나라라서 또 언급을 하기도 하지만 두바이유는 WTI, 브렌트유 이렇게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동산 원유를 대표하는 세계 3대 유종으로 불리는데 이름은 두바이유가 들어있지만 두바이는 이 석유와는 관계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송과 물류를 담당하면서 현선물의 거래를 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가진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바이유로 이제 불리게 된 거고요.
사실 두바이는 물론 석유가 약간 나기는 해요. 아부다비하고 비교해서 너무 적고 전체 이제 나라 전체 한 4% 정도를 생산하는 지역이라서 이 나라의 생각은 좀 이런 쪽입니다. 파가지고 나오면 그래 팔고 이걸로 약간 돈을 벌어보자 이런 거고, 안 나와도 뭐 상관이 없어, 우린 다른 게 먹고 살고 있으니까 라는 정도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굉장한 자신감인데, 전 세계에서 무조건 이 아랍으로 들어오기 위한 통로 중에 하나, 교역 항로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제벨 알리라고 하는 이 항만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산항하고 거의 비교가 되는, 물론 부산보다 작지만 어마어마한 항구예요. 지난해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 항만 순위가 집계된 이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중국이 아무래도 워낙 이제 큰 나라고 이제 교역이 많다 보니까 뭐 1위부터 뭐 6위까지 거의 싹쓸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밑에 우리나라 부산항이 있고 12위에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제벨알리 형광색으로 표시된 1370만 TEU의 이 아랍에미리트 항만이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는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약간 위기를 한번 겪기 전까지만 해도 10위권 안에 진입하기도 했었던 훨씬 더 큰 항만이었어요. 지금 약간 그때 충격도 아직 남아있고 코로나 영향도 있다 보니까 조금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그리고 아랍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항만이라는 건 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는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이분이 굉장히 오래 지금 이 나라 이 지역을, 이 토국을 이끌고 있는데, 초기부터 이 원유 생산만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데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진주 채취하던 그런 나라가 바뀌었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조금 더 혁신적인 산업들에 투자하는 걸 초기부터 해냅니다. 1970년대, 80년대부터 생각을 해서 1985년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슬람 율법이 강하잖아요. 어떤 뭐 남녀 간의 어떤 구별이라던가 뭐 이 율법에 따라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규칙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전혀 적용하지 않은 예외구역을 그 당시 85년에 처음으로 이 제벨알리 자유구역에 설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이 지역으로 자금이 투입이 되고, 또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관광까지 이제 우리가 많이 찾아갈 수 있게 되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자유구역에 있는 혜택을 보면 전 세계 자유구역의 롤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외국인 지분 100%. 그러니까 정부든 뭐 아랍에미리트 국민이 소유하지 않은 베두인 출신이 뭐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다 이제 소유권 인정해주고, 법인세 0%,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벌어들인 대로 알아서 벌고 이 나라에서 사업만 해라, 이런 정도의 지금 관점이고, 또 비자도 아주 쉽게 이제 10년 정도 그냥 편안하게 거주하다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다른 나라 갈 때는 또 이제 뭐 항공료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고임금 노동자부터 저임금 노동자까지 다 흡수를 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 기준으로는 뭐 모건스탠리를 비롯해서 10개 이상의 은행들이 다 들어가 있고, 다국적 기업의 한 3분의 2 이상 여기에 진입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어서 이런 혁신적인 분야, 또 원유를 뺀 나머지 산업에 이렇게 일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 아랍에미리트가 인공위성 만드는 걸 처음 세트리가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점점점 스스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일본의 미쓰비시를 통해 가지고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결국엔 이렇게 쏘아 올려서 아랍에서 처음으로 화성 탐사선인 아마를 발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탐사까지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기술 발전으로 또 다른 이 아랍에미리트의 다른 측면, 그러니까 사실 이 UAE라는 나라가 한국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많이 따라붙고 있죠. 자금이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서로 이제 우방국이다 보니까 주고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조금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자금도 필요하고 뭔가 경제가 더 발전을 해야겠지만, 안타깝게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서서히 회복하던 경제가 이제 우리도 타격을 받았던 코로나19의 영향을 또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잘 나가는 부동산 시장이었던 이 두바이가 판매 가격이, 파란 거는 이제 판매 가격이고 빨간 거는 임대 가격인데,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추락해서 이게 2019년 이후까지도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국가 경제가 약간 정체 상태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GDP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측치로는 더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와 있어서 통계상으로는 잡혀 있지만 그건 아직 예측치인 거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제 석유가 어느 정도는 됐고 이 나머지를 자꾸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 두바이의 비중이 목표는 10%까지, 나라 경제 10%까지 차지하는 건 그걸 달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두바이나 이 아부다비 이 통치 그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촉박한 상태입니다. 또 자원이 넘쳐나고 이제 부동산이나 관광, 금융산업에서 이 두바이를 그대로 또 복사해서 성장하고 있는 아부다비의 입장도 다르지 않아요. 아부다비에 가면 이 굉장한 페라리가 아예 통째로 모든 걸 이제 공급하는 이 놀이시설이 있죠. 이게 야스섬 안에 있는 여러 놀이시설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섬 주변에 보면은 사막 지형답지 않게 녹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뭐 칼리파 국왕의 이름을 딴 공원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원들의 녹지를 유지를 하려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물이 나지 않는데 물을 생산하려면 해수 담수화나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원래는 석유도 있지만 천연가스 매장량에서도 세계 7위 정도가 돼요. 7억 8천 입방미터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부국인데, 그런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바로 이 인근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로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나라 카타르, 얼마 전에 월드컵에서 카타르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게 천연가스인데, 이걸 수입하는 바람에 가스 소비량으로 세계 9위고 이 해외에서 석유 대신 소비할 수 있는 가스를 너무 많이 들여오는 바람에 2008년부터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또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국의 국영 석유 기업이 있기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자유구역 중에 이제 금융 쪽으로 이제 키우고 있는 ADGM이라고 하고 있는 이쪽을 또 키우고, 또 EGA라고 하는 알루미늄 회사도 뭔가 계속해서 변화를 하려고 하지만 여기에도 공업 용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을 또 짓고 또 투자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석유나 가스의 의존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되고, 제일 목표는 이걸 최대한 줄이는 게 이 나라의 하나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도 굉장히 기회가 다가온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바카라라는 뜻이 아랍어로 신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나라 경제에 필요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 바카라 원전 4기가 모두 가동이 되고 나면 지금 3기 정도가 가동 중이에요. 초록색 불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랍에미리트 에너지공사에 있는 그런 자료를 가져온 건데, 이 원전이 모두 가동이 되고 나면 아랍에미리트 현재 이제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 25%까지 감당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원전에 대한 환경 문제도 있지만 아무래도 석유나 가스보다는 제일 발전 단가가 싸다 보니까 이 핵융합이 일어나고 나면 이 핵분열이 일어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런 안전하게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나라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거라도 모자라서 지금 이제 태양광 쪽은 중국, 일본 회사랑도 많이 협력을 하면서 탄화수소 의존도를 10% 언저리로 줄이는 게 당분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산업도 키우고 에너지 사업도 바꾸고 다른 이제 중동 국가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걸 미리미리 선점해 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지만 걱정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우방국이었던 미국 때문이죠. 갈 길 바쁜 이 나라가 미국이 또 오락가락하는 중동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아프가니스탄 이후에 좀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 7개 토국이 굉장히 안정된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19세기에는 이 대영 제국이 당시에 들어왔을 때 여기하고 손잡으면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은 적이 있었고, 20세기 들어서는 미국에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안보울산에 더 이상 의존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어느 쪽하고 협력해야 되냐, 좀 더 실리적으로 외교를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입니다. 지난달에 나온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보도인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산 원유를 들어와서 이제 싸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 약간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차익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출처는 여기입니다.
케플러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보면은 푸자이라 항구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교역항 반대쪽에 이 푸자이라 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이란하고도 가깝고 이쪽 여러 이 내륙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항로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생산한 원유, 팔지 못하는 원유를 싸게 들여와서 6천만 배럴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가 중국이나 인도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하고 원래 가까워요. 인구 한 3분의 1 정도가 인도인이고 굉장히 아까 그 I2U2 협의체에서도 함께 파트너일 정도로 가깝고 중국하고도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 조금 황당하죠. 같이 도와주어서 견제를 해야 될 나라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지난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서도 이 아랍에미리트는 기권을 해버립니다. 이 유엔과 뭐 여러 나라들이 제재를 한다 해도 약간 좀 모호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호함이 러시아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중국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있는데, 중국이 2018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UAE 대통령과 만났을 때 사진이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15년에 당시만 해도 이제 뭐 미국의 트럼프가 많이 뭔가 이제 미중 갈등을 일으키기 전이다 보니까 뭐 중국 주도의 AIIB라고 하는 이 뭐 개발은행 사업에 이제 초기 멤버로도 참여하고 1대1로 사업에도 초기 멤버로 역시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자금이나 이런 지원들을 같이 하게 돼요. 물론 기술도 있고 인건비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협력을 하는 셈인데, 이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대표적인 이 회사 화웨이를 규제를 하게 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견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비를 쓰게 됩니다. 통신 장비, 이 핸드폰이라기보다는 통신 장비를 쓰게 되면서 기관망을 깔게 되니까 백도어 이슈나 여러 가지 부담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해결이 안 돼 있어서 바이든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 편을 같이 안 드느냐. 그러면서 원래는 미국이 이제 안보 우산을 제공하다 보니까 제일 강력한 전투기 중에 하나인 F-35를 50대 가량을 판매할 계획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에 굉장히 멋있는 이 전투기를 판매할 계획이다가 보류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보류시키고 나서 아랍에미리트가 뭐 항공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포기하겠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사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최근에 보도가 나왔었던 이 기종으로 바꿔버립니다. 프랑스의 라팔이고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멋있는 이 라팔.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차세대 전투기 수주에 들어왔다가 약간 고배를 마셨던 그런 전투기이고 차선책 정도로 되게 여겨져요. 약간 4.5세대 전투기고 뭔가 기동성도 뛰어나다고 하지만 잘 안 팔리던 걸 아랍에미리트가 80대나 사버리면서 갑자기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주 큰 교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좋아할 일도 또 아랍에미리트가 만들어줍니다. 아까 그 방명록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이겠지만 이 전투기는 L-15, 여기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L-15라고 하는 전투기의 시제기예요. 한 번도 전 세계에서 전쟁 경험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시제기인데, 이 전투기, 이 중국 분들이 만든 전투기를 아랍에미리트가 사들이면서 48대, 48대를 구매 계약하면서 전 세계가 놀라게 돼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안보나 어떤 군사적인 분야에서까지 중국하고 협력한다는 건 또 남다른 의미가 있고, 미국의 그런 그늘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로도 읽히기 때문에 또 최근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리 외교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지만 이런 면에서는 이 나라에 뭐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앞뒤 좌우 가리지 않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읽히기는 해요. 어쨌든 이 짧게 보면 이 두바이는 이제 석유 매장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그것도 길다면 길 수 있겠지만 또 아부다비에서 생산하는 원유로 뭐 100년 정도는 버틴다고는 해도 당장 이제 아부다비를 제외한 나머지 토호국과 함께 먹고 살고 해야 되는 이 나라 입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 주변에 이제 군사적인 긴장감, 지금 보면 이제 I2U2라고 하는 협의체에 들어간 것도 뭔가 다른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을 완전히 놓지 못하는 그런 이유겠죠. 그리고 또 이란을 견제하면서도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어느 정도 지역 안정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게 이 아랍에미리트의 입장입니다. 100년 전부터 이 영국하고도 실리적인 외교,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지켜온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오로지 이제 지역 이 안보라던가 이런 거를 떠나서
뭔가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혁신적인 곳에 조금 더 투자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좀 더 다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지역 내 입김이 지금 뭐 미국이 점점 이 중동 쪽에 약해지고는 있지만 뭐 무기를 공유할 수 있는 뭐 중국이든 교육 파트너든 이제 뭐 중국하고 인도하고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기는 해요. 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다행히 한 길을 또 터서 또 이제 37조 원 정도의 수주를 얼마 전에 따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방을 가리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더 실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 아라비아 반도가 점점 연합을 하게 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입장을 바꾸면서 이 시리아나 뭐 이란 문제도 조금씩 구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터키의 대선 결과도 나올 텐데 이 지역 구도가 바뀐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생존을 모색하고 있고 이들이 어쨌든 자원을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쥐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같이 협력하자고 손을 내밀 것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뭐 100년, 200년 더 협력을 한다라고 하니까 안심은 되지만 또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또 변화할지를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이 UAE 편 저도 알아보면서 사실 이 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까지 하니까 좀 더 얘기가 재밌는 게 많았는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으시나서 조금 줄인 거고 최근에 이제 현대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얘기가 더 나올 만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저희 딥다이브 중동 많이 봐주시면 얘기들 정리를 해드릴 거고 저희 네이버에서 딥다이브 중동 아니면 제 이름 김종학 기자 검색해서 글로 보시면 저도 최대한 성의껏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봐요.